다음에 국제 부패 인식 지수가 한국이 33위입니다. 애게 그것밖에 안 돼? 한국은 지금 G7 영역에 올라가 있는데 한국 경제 수준, 그러니까 뭐 경제 규모가 아니라 경제의 수준, 1인당 국민소득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패 인식 지수는 세계 33위다 하면 이거 낮은 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근데 이게 그 33위가 왜 그러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검찰 개혁이 되면 33위가 제가 볼 때는 8위, 7위, 6위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거든요. 내년에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7위 이내로 갈 것 같습니다. 목소리 덕분에. 그렇게 빨리. 일단 내년까지 20위권 진입이 목표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 33위까지 올라온 거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청탁금지 같은 것도 크게 한몫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뇌물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고 학교에서는 진짜 촌지가 없어졌잖아요.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이런 곳에서 그 커피 하나도 제대로 그 안 받으시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부패 인식 지수를 높였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검사들 그 룸사롱 불기소 세트 이런 게 사라져야죠. 99만 원짜리.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뭐 박덕흠, 주호영, 전복민 이런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그런 사회가 안 돼야죠. 자, 이 방송 에이스는 오늘부터 벌매 임시가 되겠습니다. 핵심을 찌를 줄 아네. 최고다 지금. 아니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알코올이 조금 들어가 있는 음료를 먹였더니 방언이 터졌어. 역시 제가 앞으로는 올 때마다 알코올이 조금 들어있는 음료를 해가지고 꾸준히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알코올이야. 자, 그게 박근혜 때인 2016년이 몇 위였냐면요. 52위였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51위, 그 다음에 45위, 그 다음에 39위, 그리고 나서 33위가 된 겁니다. 문 대통령이 한 5년만 더 집권하시면 10위 안에 들겠네요. 7위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어떤 그래프냐면 이 부패 인식 지수가 노무현 대통령 때 상당 부분 올라가 있다가 이명박, 박근혜 거치면서 계속 떨어져요, 순위가. 그러다 다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정권의 뭐 권력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한번 아주 기본적인 거. 대통령 측근 비리 있어요, 지금? 밖으로 드러난 게 있냐고. 윤석열이 진짜 문재인 대통령 막 치고 싶어도 못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예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창장 같은 거나 갖고 간접적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3위까지 올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룸사롱 검사들 이런 사람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공수처가 생기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가 작년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선물 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해줬어. 예전에 이랬다 할 때 아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예전에는 옛날 언제적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게 바로 10년 전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법관 탄핵이요. 이런 거를 시킬 수 있으면 순위 올라가요. 굳이 순위로만 말하자면. 왜냐하면 영국 같은 데는 1년에 법관 20-30명씩 바로 파면한대요. 국회가. 한국은 아직까지 법관이 탄핵된 적이 없어. 프레임에 걸려 있거든. 사법부를 입법부가 너무 탄압한다는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들어진 프레임이죠. 법관은 이게 오늘 보니까 뭐 사법부 길들이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법부는 뭐 미친 망아지입니까? 안 길들이게?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갖고 있는 전체 시스템이 있고 국민의 인식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길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판사들, 대한민국의 판사들 가장 교육이 많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교육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육이 잘 된 사람들이 판사가 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길들여야죠. 우리 사회에 맞는 인물로 만들어줘야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맞는 판결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빗나간다 싶으면 판사 아니라 판사 할아버지라도 제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판사, 삼권 분립이라는 이유로 판사가 입법부에 혹은 행정부의 중요한 사람들이 판결 내릴 때 우리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법부도 항상 행정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기도 하고 뭐 실형을 내려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벌금 300만 원 때려가지고 날려버리려고 시도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사법부가 행정부를 길들이네, 입법부 길들이네 이런 말 한 적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아부한 거잖아요. 아이고 무슨 아부 소리야, 지금. 뭐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라. 뭐 그런 판사가 하는 말은 거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사법부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절대 권력이란 없어요. 사법부라도 입법부의 견제를 받아서 탄핵 당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사법부 길들이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예. 안 갑니다. 저도 법조인이지만 이게 지금 이제 탄핵하려고 하는 임성근 부산 고법 부장판사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생긴 걸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돼야 되겠죠. 아 그렇게 안 봤는데 왜 뭐 지상주의 너무 하시네. 아니. 너무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관상학적으로 나쁜 판사라고 쓰여 있잖아. 판사였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동근이라고 임성근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이런 그 판사가 있는데 이동근은 죄질이 약하다. 이따가 왜 약한지는 보여드리고 선택과 집중을 택한 것 같습니다. 임성근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건데 문제는 이런 거지 이제 아까 말한 프레임이 그런 거예요. 민주당의 당론으로 이 사람을 탄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 프레임에 빠질까 봐서 저는 그렇다고 보이는데 여당이 단독으로 당론을 정해가지고 이걸 처리한다고 하면 부담이 있다고 느끼는 건데 저는 안타깝다고 느끼는 건 그럴수록 국민들은 박수 친다니까요. 왜 자꾸 조중동의 프레임에서 안 걸리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보는 프레임은 달라. 왜 그렇게 힘을 줬는데도 못 쓰냐의 프레임이에요. 근데 저쪽 프레임에서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탄압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 당론으로 채택 못한 부분이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봅시다. 왜 탄핵을 시켜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웹자보가 저기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범 관계인데 여기를 보시면 임성근이 이동근한테 지시를 해요. 판결 전이라도 세월호 7시간의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혀라. 그러니까 이동근이 중간 판결 기사의 내용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 이야기합니다. 임성근의 지시, 판결 이유, 구술 내용, 판결 선고 전에 보고하라. 판결하기 전에 자기들 먼저 보고하라는 거예요. 판결 구술본 초안을 임성근한테 메일로 송부. 그리고 다시 임성근이 그걸 받아가지고 빨간 펜으로 요거 빼, 요거 너 이걸 첨삭을 해요. 그러니까 임성근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초안 이걸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동근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나 비방 목적이 없어 무죄다. 당초 결론 수정해서 판결합니다. 임성근이 지시한 대로 이동근이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훈계하라. 그러니까 갓도 다스야 기자를 판결문을 읽는 3시간 동안 서 있게 하면서 훈계해요. 최근에 많이 본 장면은 있죠 이거. 정경심 교수 훈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경심 교수한테는 누가 오더를 줬나?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던 놈들이에요. 사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라는 요 문구도 굉장히 눈에 익은 문구죠. 너무 많이 본 문구고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혈압 터져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임성근이라는 사람은 재판에 관여한 것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할 직권이 없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판결문이라는 국가의 공적 업무잖아요. 공무고 그리고 그 판결문이라는 그 공문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관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정부 허위의 사실을 넣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고등학생이 인턴 증명서에다가 허위 사실 넣었다고 그 허위라는 것도 며칠 할 거 며칠 했다. 몇 시간 할 거 몇 시간 했다. 이거 가지고 징역 4년 혹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때리면서 판사가 판결문에 허위의 사실 혹은 가공된 사실 그 어떤 명목이 됐건지 간에 그걸 넣게 한 거는 무죄래요. 이걸 도대체 어떤 국민들이 역시 우리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저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법이 불공정하게 집행되고 하는 걸 보는 거고 입법부가 이거를 그냥 보고 있다면 그럼 정말로 저는 그거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상징적으로 확실하게 탄핵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한 명을 선택을 한 건지 이걸 몇 명을 어떻게 선택을 한 건지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박근혜 때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60여 명의 판사 모두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렇죠. 본보기로라도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사법농단에서 촛불혁명이 비롯됐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정부이고 민주당도 그렇게 해서 더 강해졌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사실 물러터지게 행동을 하면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들한테 문자로라도 탄핵안 통과시키고 당론을 다시 채택을 하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판사들은 아니 사법부는 얼마 전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고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님도 피선거권 박탈됐잖아요. 그런데 왜 의회는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지 진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분립이면 알고는 있지만 개혁이 더디 가는 이유가 검사들하고 기레기들하고 막 섞여 있는 곳에서 막 안개 속 같은 데 엄청 싸웠어. 대충 해치고 나가봤더니 저쪽에 진짜 적폐, 사법부 적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 청산 차원에서라도 이런 짓거리를 했던 놈들이 지금 엄연히 판사로 있어.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이건 탄핵 개념은 내가 보기에 얘들 행위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위헌인 거예요. 위헌. 헌법을 위반한 새끼들이야. 요거를 탄핵하지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내버려 두면 나가서 변호사 하면 곧 잘 살아. 한 번쯤 이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보고 당론 채택 불발된 게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민주당은 이런 거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게 표에 도움이 됩니다. 어쨌건 이런 판사들 사상 처음으로 탄핵했다는 기록을 남기면 부패 지수는 또 올라갈 거예요. 당당하게 임하세요.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고 뭐가 그렇게 눈치 볼 게 많습니까? 확실한 잘못에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 대부분 찬성해요. 하라고. 저쪽 지지자들도 하라고 이거 찬성한다고.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주당이 임성근을 탄핵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야, 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께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쫄지 말고 해. 쫄지 말고 하세요. 쫄지 말고 하고 이게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을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한 말로 헌재에 있는 판사님 정도면 비슷한 경험 한 번, 두 번 해봤을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진짜 힘들다고. 계속 하면 돼요. 근데 많습니다, 이런 사람. 이거를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 인정 안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역풍의 헌재도 봅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 이거를 같은 법관끼리라고 쉴드 쳐주기 정말 어렵다고 네. 봐요. 판사 탄핵 하나를 못해서 180석의 여권이 주저앉는 것이 더 표 깎이는 일이에요. 하세요. 자, 우리 믿고 하시라고요. 자, 새날은 물러갔다가 주말에 막 그냥 내보낼 것들이 겁나게 많아요. 주말에도 새날 좀 그게 이제 생방송은 아니지만 새날 많이 봐주시고요. 새날 생방송은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